높은 임대 수익률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되시겠죠? 높은 임대 수익률은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공실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좀 어렵다고요?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연수원의 최황수 교수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좋은 상가를 투자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어떤 차익거래 자산은 아니라고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달이 나에게 내가 근로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나에게 월급 주는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상대하는 금융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또는 투자를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가 투자에서 상당히 잘 됐다는 분들보다는 별로야. 그냥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아파트는 한 채 더 살 걸. 그게 더 남는 장사였어. 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어떤 지식이 됐던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잘 알면 리스크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상가를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라든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을 모르고서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게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배기 좋은 상가 그 다음에 투자할 만한 상가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 주고 사야 될지 과연 지금 상가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얼마에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매물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상가의 어떤 매매 가격 매물이 나와 있는 가격이 진짜 괜찮은 금액인지 진짜로 이 금액에 사도 되는 건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 오히려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에 상가의 진짜 가격을 알아내는 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가의 진짜 가격을 알아내는 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사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을 할 때 여신 심사를 할 때 상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은행에서는 감정평가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은행하고 계약되어 있는 평가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나름대로 계약 맺은 부분들하고 순번대로 해서 감정평가 즉 담보 감정을 실시를 통해서 실제로 담보가가 10억인데 빌리려고 요청하는 금액이 4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은 담보가보다 대출 신청하는 금액이 더 낮으면 대출을 해줘야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매감정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뭔가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나서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넘길 때도 법원에서는 이제 이 부동산이 또 이 상가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평가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담보감정이 됐든 경매감정이 됐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얼마짜리냐라고 했을 때 제1의 원칙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전 거래가가 얼마니까 이것도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주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에 주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인근에 있는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층의 비슷한 면적의 그런 상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었다. 거래가 됐던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금액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상가는 아무래도
거래 사례가 좀 작은 경우가 많고, 사실은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거래 사례를 굉장히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사례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뭐 그 거래 사례가 5년 전 거, 6년 전 거, 뭐 3년 전 거 이렇게 거래 사례를 평가하면은 사실은 거래 사례에 비교한 감정평가 자체가 상당히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의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래 사례가 없을 때는 뭐 특히나 이제 신축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분양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분양가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가에 대해서 평가를 뭐 다른 어떤 거래 사례가 없고 새로 지은 거니까 분양가로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분양가로 평가하는 그 순간에 그 상가가 나중에 유동인구의 동선이 어떻게 될지, 실제로 그 상가에 받을 수 있는 월세와 보증금 같은 수준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로 평가한 금액으로 대출이 나가는 셈이거든요. 실제로 빌려준 여신에 대한 원금조차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상가에 대한 매매 가격, 즉 내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 때 금액, 아니면 내가 상가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살 때 금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하거나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질 거냐 했을 때, 가장 노멀하고 일반적이고 실제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환원법이에요. 이 수익 환원법 뭐냐면, 뭔가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되게 단순합니다. 수익 환원법에 우리가 알고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항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보증금을 알아야 돼요. 보증금은 뭐 추정 보증금, 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현재 뭐 구축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뭐 계약서를 받는다든가, 여신임사하는 입장이다, 아니면 내가 투자자 입장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분명히 나오고, 계약서 사본을 떠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해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월세를 알아야 돼요. 보증금, 월세 역시 보증금을 알아내는 방식과 동일하게 알아내시면 될 거 있고, 충분히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두 가지만 알아서는 수익환원법에 의한 상가의 현재 가치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해당 상가가 있는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왜 그냥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냐? 왜냐하면 실제로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요, 같은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다 하더라도 권역별로 상가 투자 수익률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울 지역의 강남에 뭐 논현동이라 한다 하더라도, 강남구 안에서도 논현동에 있는 뭐 신논역 사거리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 다르고, 뭐 양재역 인근 또는 신사역 인근의 투자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지역의 해당 지역의 상가 수익률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약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바웃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어떻게? 가장 좋은 건 뭐다? 해당 상가가 있는 지역에 인근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들어가서, 아니 근데 이 동네는 만약에 상가를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동네는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잡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한 군데만 물어보아서는 약간 뭐 버퍼가 있을 수 있고 버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복수에 2개소 이상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현장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가장 상가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물 소개가 많이 돼 있는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해당 지역의 상가 매물 나와 있는 상가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전화해서 마치 약간 살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동네는 그러면 상가 투자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잡으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증금과 월세와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계산식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사된 월세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는 거는 이어리 캐시플로, 연 임대 수익 금액을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월세에다 곱하기 12를 한 다음에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로 나눠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보증금을 더하면 추정 매매 가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보증금 5천만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인데 이런저런 어떤 그런 조사 활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 계산하기 쉽게 5%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알았으니까 수익환원법에 의한 그 추정 매매 가격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2,400만 원.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 5%로 이제 여기에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 2,400만 원 나누기 0.05, 0.05가 5%니까 한 다음에 더하기 5천만 원을 더하면 딱 5억 3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돼 있거나 이런 식의 수익률에 맞춰서 내가 5억 3천 주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있는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서 다른 데 이제 이전 확장을 한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요. 공실이 나니까 내 입장에서는 월세가 당장 안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월세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달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운이 좋게 기존에 5천에 200만 원 냈던 임차인이었었는데 직전에 임차인이 근데 뭔가 좀 이 입지가 좀 괜찮고 약간 코너 자리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은 그대로 하고 월세를 2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은 불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의 어떤 그런 들어온 월세가 월 200에서 50만 원 오른 상태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가격을 환산해 보면요. 월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 곱하기 12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3천만 원이 되거든요. 3천만 원 나누기 수익률 0.05 하면은 이게 6억이 돼요. 거기다 보증금 5천만 원 더해주면 6억 5천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내가 5억 3천 주고 샀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200만 원짜리 상가를 수익률 5%를 보고 그런데 내가 사고 나서 월세가 50만 원 올랐다. 그러면 실제로 월 단위 받는 50만 원 월세 오른 그 효과가 매매가로 환산을 하면 1억 2천이 오른 셈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5억 3천 주고 샀다가 월세를 50만 원 올려받고 보증금은 똑같고 한 상태로 해당 지역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 변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6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5억 3천 주고 산 상가를 다시 6억 5천에 뭐 한 1년 뒤나 2년 뒤에 재매각하기 위해서 6억 5천에 매물을 내놓으면 6억 5천에 매각이 되냐고요. 칼같이 6억 5천에 매매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하고 다른 게 아파트는 월세라든가 보증금 많이 받는다고 특별히 그 매매가가 크게 높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상가의 세계에서는 이것들이 칼같이 반영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매매가 되세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만약에 보증금하고 월세가 동일해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월세가 동일하면 매매가가 똑같을 텐데 보증금 월세가 동일하더라도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죠. 나눠주는 수익률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나누는 숫자가 줄어들면 값은 커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수익률이 만약에 보증금 200에 월세가 아까 보증금 500에 월세가 200만 원인데 수익률이 0.05 시절에 샀다가 이게 0.04로 떨어진다. 즉 4%로 떨어진다. 그러면 나누는 숫자가 5%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4%로 나눠주니까 계산해보면 그게 5억 3천이 6억 5천으로 변해요. 아니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왜 매매가가 커지냐고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보시는 참고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화곡동에 있는 스타벅스 화곡 니티점인데 이게 6, 7년 전에 어떤 분이 이걸 샀어요. 근데 이거를 74억 주고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현재 소유권자에게 104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30억이 뛰었거든요. 한 3, 4년 만에. 그런데 희한하게 보증금하고 월세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억이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변한 거예요?
상가 매매는 주로 이런 어떤 건물이나 빌딩 매매는 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계산식으로 해서 결과치가 얼마 나왔을 때 그 금액으로 매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수익률이 하락한 거죠. 그럼 이 수익률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락과 오르내림 반복하는가? 그거는요, 은행의 수신금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아주 고래고짜게 연리 10%를 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상가가 아무래도 은행은 좀 리스크가 적은 어떤 투자 상품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하잖아요. 근데 안전한 데서 10% 줘요. 그러면 상가 투자하는 건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험하잖아요. 근데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면은 은행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은행이 10% 수익률을 주면 상가는 15% 줘야 투자할 사람이 생길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은행의 여신금리가 만약에 한 3%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가는 한 4, 5%만 줘도 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은행금리가 2%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가는 한 3, 4%만 있어도 수익률이 확보돼도 상가 투자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월세를 120만 원 받으려면 1억 원 정도만 투자해도 월세 120만 원 받았는데, 요즘에 120만 원 월세 받으려면 옛날처럼 1억 원 투자해서 120만 원 월세 못 받죠. 뭐 최소한 2, 3억, 2억 중반대 아니면은 3억대 정도, 3, 4억대 정도 투자를 해야 그 정도의 월세 수입이 나오죠. 그 얘기 무슨 얘기다?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변동이 없어도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 수익률은 뭐와 연동돼 있다? 은행의 수신금리와 연동돼 있다. 이게 변하면 상가 가격이 오릅니다. 보증금 월세가 변하지 않아도 가격이 계속 올라왔던 것은 그동안 아주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라가 안정화되면서 수신금리가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덩달아 상가 수익률도 같이 하락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만약에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해도 상가 가격 오르죠. 그죠? 예.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상가 매매가 오릅니다. 뭐 권리금도 오를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금 월세가 고정돼 있어도 예적금 금리 하락에 따른 상가의 기대 수익률도 같이 하락하면 매매 가격 오르고요. 만약에 임대료와 보증금도 오르고, 그 다음에 상가의 어떤 그런 투자 수익률,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할인율도 하락하면 상가 가격이 더 많이 크게 오르고요. 만약에 반대로 상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가 떨어지면 상가 매매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게 실제로 매매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보증금 월세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면 상가도 팔려면은 상가 수익률을 높여놓고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분모의 금액이 커지니까 상가 매매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가 기대 수익률도 높아야만 매매가 되는 시점이면 상가 수익률을 높여놓고 팔아야 되면 그때는 상가 매매가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예 폭락을 하죠. 그러면 이제 상가는 아예 매매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가 매매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상가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들어올 임차인이 아예 없어서 그런 상가의 그런 공실도 있죠. 전형적인 불황용 공실인데, 또 하나의 이제 공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불황도 불황이지만 임차인은 있는데 상가 주인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임대료, 즉 예를 들어서 상가의 임차인이 200만 원이면 충분히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상가 주인은 250만 원 받고 싶어요. 근데 차라리 내가 공실일지언정 나 250만 원 주는 임차인 구할 때까지 나는 계속 놔둘게. 근데 보니까 워낙 위치가 좋아서 들어올 임차인들은 계속 줄을 서 있어. 다만 현재 임대인이 생각하는 임대료 수준을 못 맞춰주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좀 꽤 많이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가, 이런 상가를 주로 불황형 공실이 아니라 이때는 마찰적 공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로변이라든가 상권이 좋은 곳에 공실이 있는 것이 진짜 이 정도까지 상권이 망가졌어? 이 정도까지 경기가 안 좋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찰적 공실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1편이니까 조금 살짝 설명도 길고 어렵고
무겁지만 어쨌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1편에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